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Probability and Information Theor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2장에서는 이제 확률 이론과 그리고 정보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정확히는 이제 확률론과 정보 이론이고, 저희는 이제 확률론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불확실한 명제를 서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여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보 이론을 이용해서는 이제 저희는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세계가 어떤 저희가 모르는 확률 분포를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정보 이론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 이론이 거기에 쓰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확률을 배우는가? 확률은 뭐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반적인 C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S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결정론적이고 확실한 대상을 다룹니다. 즉 저희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 뭐 윈도우나 어떤 파이썬 코드, 뭐 C++ 런타임 이런 것들이 진짜 코드가 잘 작성돼 있기만 하면 그게 오작동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걸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결정론적이고 확실하다. 그러나 이제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불확실한 수치들을 다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고 이제 불확실하다는 것은 이제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확률적인 수치나 비결정론적인 수치들, 그러니까 결정이 확실히 되지 않은 수치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어떤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인지 확실하게 100% 정확도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비결정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러고 이제 확률론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률론은 우선 어떤 사건의 빈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도박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예를 들어 카드 게임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빈도 기반으로 확률을 계산하고 이제 뭔가 연구가 좀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을 이제 P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P는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걸 좀 명확히 들으셔야 되는데, 무한히 많이 반복될 때 전체 반복 중에서 해당 결과가 나온 반복들의 비율입니다. 즉 빈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다시 얘기하면 특정 사건이 일어날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빈도론자 확률이. 그러나 베이즈 확률은 이제 사건의 비율이 아닌 믿음의 정도, 또는 이제 이거를 책에서는 확신도라고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확신도로 이제 나타낸다. 사실 이 확신도도 결국엔 확률인데, 즉 확신도도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조건을 공리를 따르는데, 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네, 이전 페이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페이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이지 확률 같은 경우에는 빈도론자와 다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의사가 사람이 독감에 걸릴 확률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때 환자는 이제 무한 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아까 빈도론자 확률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무한 반복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거나 카드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환자는 무한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환자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정한 확률로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사건의 비율이 아닌 어떤 믿음의 정도인 베이즈 확률, 즉 확신도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성의 수준을 이제 수치화하는 데 관련된 확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확률은 빈도론자 확률과 베이지 확률은 모두 세 가지 공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건 확률과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그 전체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은 총합이 1이다. 그리고 배반적인 사건들 간에는 모두 다 확률을 더하면 배반적인 사건들 간의 확률은, 왜냐면 이제 PA 더하기 B는 두 사건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확률 변수는 이제 여러 값을 무작위하게 가지는 변수입니다. 즉, 이건 결국 어떤 변수인데, 이 변수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다면 그 x는 여러 가지 값을 무작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x가 어떤 값이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주사위를 나온 눈금이 1에서 6, 그 사이에 6개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금의 수, 그 1, 2, 3, 4, 5, 6, 그것이 이제 확률 변수에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이제 아까 주사위 던지기와 같은 어떤 랜덤 변수 또는 확률 변수들이 이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어떤 상태가, 예를 들어 주사위의 눈금이 1인 확률을 주사위 눈금이 1일 때의 확률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예시고, 어쨌든 어떤 랜덤 변수가 있고, 랜덤 변수는 확률 변수랑 같은 겁니다. 그 랜덤 변수 또는 확률 변수가 각각이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확률로 발생한지를 알기 위해서 확률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의 정의란 그런 것이고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도 있는데요. 이건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아까 주사위 예시와 같듯이 상태의 개수가 유한하고 개수를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들이 뭐 반드시 정수일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뭐 주사위 눈금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다르게 0.5 단위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실수값과 연관된다. 즉, 어떤 연속된 값이고, 연속된 값은 실수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연속 확률 변수는 나올 수 있는 값이 실수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는 이제 다른 정의를 얘기하면 하나의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확률 변수는 이제 x, 그러고 요건 확률 변수들의 집합은 x, y, 뭐 z, 이런 확률 변수들이 여러 가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사실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쨌든 이러한 확률 집합이나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x와 y의 집합,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 집합들이 또 있잖아요. 그 각각의 상태가 이제 가질 가능도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확률 변수가 x, y, z가 있다고 했을 때, x가 1이고 z가 3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가능도를. 네, 가능도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M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MF는 확률 질량함수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요건 무슨 얘기냐면, 확률 질량함수는 함수 자체 이름을 달리한 대신 그냥 연관된 확률 변수로 구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건 그 노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px랑 py는 이제 둘 다 다른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 이제 확률 변수만 달리한 거고 p는 그대로 있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노테이션 상으로. 그러고 각 변수는 이제 확률 변수의 한 상태를 가지는 확률로 사상한다.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x가 이제 어떤 상태 i를 갖고 있다면, 즉 x가 i라고 했을 때 그럼 pi겠죠. pi는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px라는 함수에 입력으로 i를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그 i가 나올 확률을 추출한 아웃풋을 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기로 이제 px에서 px가 x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률 변수고 요 x는 이제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떤 값 x를 가질 때 그 표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D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DF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조건이 있는데요. 같이 말씀드리면 우선 P가 될 정의역, 즉 X의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상태들에 대한 집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부터 7이라는 어떤 구간이 선정하면 그것이 정의역입니다. 그것이 왜냐면 모든 가능한 상태들이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된다 뜻이고 뭐 꼭 범위가 이제 무한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확률 변수 x의 값인 x에 대해서 px는 0 이상이어야 한다. 즉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확률 질량 함수의 경우에는 px가 아까는 확률을 나타냈는데 여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px가 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px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보다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px가 확률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x는 적분을 모두 해야 1인 거고 그러고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a부터 b까지의 그 부분을 이제 정적분하면 그 값이 바로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a랑 b가 그 확률 분포의 양끝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px의 모든 구간을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정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 1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marginal probability 주변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확률은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확률 분포가 두 개의 확률 변수 x와 y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해당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이제 모든 y에 대해서 그러니까 x는 0으로 고정해 놓고 y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결국에는 x는 0일 때의 확률과 같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주변 확률은 특정 변수 하나가 특정 값을 가질 때,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가 0으로 값을 가지는 상황은 예시고요. 이때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x가 0일 때 나머지 변수인 y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값들을 모두 합한 게 이제 px는 0일 때의 주변 확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변 확률은 이제 이와 같이 x가 특정 값인 0을 가질 때 주변 확률은 2분의 1, 즉 y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변 확률입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PA와 B는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즉 B는 조건이 되는 사건이고 A가 확률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네, PA와 B는 이제 PB분의 PA 교집합 B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입니다. 조건부 확률의 공식.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항상 PB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고 절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확률은 계산할 수 없다. 이런 건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건 간의 독립일 때 이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A와 B가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건이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PA가 B일 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즉 왜냐면 B가 무관하기 때문에 B가 발생한 것이 A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PA라는 값이 직관적으로 도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조건부 확률을 딥러닝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해한데 예시를 들자면 A가 이제 이미지를 강아지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B가 이제 이미지를 흰색 배경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분류하는 사건. 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를 강아지로 올바르게 분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B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은 독립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실제 독립이라는 예시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 마르코프 체인이 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우선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이 개념이 뭔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련의 시퀀스,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때 순서가 있는 사건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종속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각각의 시점이 있고 그때 이제 어떤 현재 시점 t가 바로 이전 시점 t-1과는 서로 종속적이지만 t와 그 이전의 시점들 t-2와 t-3 쭉쭉쭉 1까지는 이제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서 어떤 독립의 가정을 활용해서 그 확률 간의 곱으로 뭔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마르코프 체인에서는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들 이런 독립이라 가정하는 것이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곱해버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값이 소수와 소수가 계속 곱해져서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LSTM과 같은 RNN 모델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체인 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르코프 체인이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은 그 일련의 사건들이 주어졌을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데 요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PABC라고 이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이때 P, B, C는 또 P, B바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연쇄적인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르코프 체인이 확률들이 곱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가 이 체인 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확률 변수를 가지는 임의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체인 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과 조건부 종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확률 분포가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해 나머지 확률 변수들로 이제 인수분해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확률 분포 P가 있고, 그에 대해서 특정 확률 변수 Z로 이제 뭔가 인수분해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값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이 경우에는 Z랑 X가 종속이지만 이제 X랑 Y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Z가 발생했을 때, 이 첨자의 경우에는 Z가 발생했을 때 X와 Y가 독립이다 라는 첨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X랑 Y가 독립이다 라는 첨자이고,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8 expectation, variance, covariance, 즉 기대값, 분산, 공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값은 이제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 fx가 확률 분포 px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expectation은 뭐냐면 그 fx는 이제 확률 변수가 나오는 어떤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어떤 값이면 fx가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고, 그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p는 이제 그 확률 변수 값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고, 그 둘의 이제 곱들의 합을 구하면 이제 그게 기대값의 정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px는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정의한 함수이고, fx는 변수 x에 따른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두 수식은 우선 왼쪽은 이제 이산변수 기대값이고, 오른쪽은 적분한 것이 이제 연속변수에 대한 기대값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p에 대해서 x라는 값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 노테이션이 지금 아까 x에서 p라는 노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노테이션이 있을 때 확률 분포가 이제 명확할 경우에는 확률 분포 p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첨자상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기대값 함수 2는 이제 선형적인 함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른 증명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해서 선형적이다, 1차 함수다 라는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의 조건이긴 한데, 그래도 우선은 이제 어떤 상수 A를 곱했을 때 그거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와 첫 번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두 함수의 덧셈의 이제 기대값은 두 별개의 기대값을 더한 것과 같다 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은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fx의 값들이 확률 분포로부터 다양한 x값을 추출할 때 얼마나 변동성을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fx의 값들이 서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 이제 분산이 크다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fx의 값들이 기대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고, 분산이 작으면 fx의 값들이 기대값으로부터 많이 몰렸다. 그래가지고
이 분산이 작을 경우 대부분의 값들이 평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의 제곱근이다. 자, 코베리언스는 이제 공분설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값이 얼마나 이제 선형적으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두 확률 변수 x랑 y가 있을 때 그것이 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만약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양의 값이 나오고, 두 변수가 서로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이제 음의 값이 나옵니다. 또는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없다면 공분사는 0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베리언스가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두 확률 변수와 그 다음 기대값의 차이, 그것을 이제 x랑 y에 대해서 각각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기대값을 구한 것이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correla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x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눈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x에 대한 표준편차와 y에 대한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거 수식으로 다시 보면 일단 이게 코베리언스인데 코베리언스가 다시 여기 들어와서 두 개의 표준편차로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공분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누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케일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몸무게와 키라고 하면 둘은 이제 스케일이 다르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공분산만 구하게 될 경우에는 왜곡이 돼서 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정교해주기 위해 표준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표준편차인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야 우선 단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킬로그램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하이트라는 센티미터와 같은 값들도 단위가 일단 사라져서 일단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표준편차가 분산의 제곱근을 의미하고,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은 두 변수의 분산 간의 곱과 유사한 값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결국 공분산의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두 변수의 모두 고려한 공분산은 두 변수의 분산 간의 곱과 수식상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에는 즉 이제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어떤 분산의 제곱이라고 간주를 할 수 있고, 이 분산의 제곱근 간의 곱으로 나눌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0과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이제 삼각형 계수를 스케일에 영향받지 않고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분성과 독립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두 변수가 독립일 경우에는 공분산은 항상 0입니다. 그러나 공분산이 0이면 두 변수가 항상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어떤 선형 관계가 독립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즉, 독립성은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일 경우에는 선형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선형 관계 없으면서 두 변수가 종속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공분산이 0이어도 두 변수가 항상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인 관계나 다른 종속성 형태로 인해서 이제 공분산이 0일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이제 종속적인 관계나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서 둘은 이제 결국에 종속적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종속적이지만 공분산은 0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독립은 아닌 것이지요. 공분산이 0인 경우에는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분사는 이제 n차원의 확률 변수들을 가질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공분산 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이제 사실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책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고, 우선 간단히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공분산 행렬은 그 소프트 그 SVD (Singular Vector Decomposition)에도 사용되고, PCA가 이제 SVD 기반으로 하는데 그때도 이제 공분산 행렬이 이제 좀 활용이 됩니다. 일단 쓰임은 그렇고, 그에 앞서 이제 말씀드리면 공분산 행렬의 이제 대각선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이제 각 변수의 이제 분산을 의미하고, 비대각 요소는 예를 들어 i, j에 위치한 두 변수 간의 이제 비대각 요소는 공분산의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0인 상황이 어떤 실제 일시는 이제 PCA를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이제 주성분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PCA 목적이고, 그래가지고 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0이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의 비대각 행렬, 즉 이 상관관계에 대한 값인 공분산이 모두 0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잘 알려진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르누이 분포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정말 좀 쉬운데요. 이진 상태를 가진 이제 확률 분포 변수에 대한 분포이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을 값을 가질 때 그 확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0을 가질 때의 확률은 이제 두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 x가 1일 때의 확률을 1로 빼면 x가 0일 때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잘 알려진 어떤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멀티누이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K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입니다. 아까 이제 베르누이 분포의 경우에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이진의 상태, 즉 0과 1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확률 변수를 이제 나타내는 분포였는데요. 멀티누이의 경우에는 두 개가 아니고 K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베르누이 분포와 멀티누이 분포는 둘 다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누이 분포는 특히나 카테고리얼 분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관한 분포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멀티누이 디스트리뷰션은 각각의 범주, 즉 카테고리에 대해서 또는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값들이 존재합니다. 이 확률값들은 모두 양수이고 그 확률값들의 합은 모두 1이 됩니다. 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정규분포인데요. 정규분포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의 일단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표준편차와 평균이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만으로도 분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수에 관한 분포율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정규 분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형화하고자 하는 모든 분포들은 대체로 정규 분포에 아주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계가 특히 그런데요. 그것을 이제 어떤 정리가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활용하면 어떤 여러 가지 다수의 독립 확률 변수들의 합은 결국에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러 가지 정규 분포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중심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즉, 응용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개의 정규 분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같은 분산을 가진 가능한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가 가장 많은 양의 불확실성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분포는 이제 매우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값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확률을 갖게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분포가 정말 에러에 대해서 되게 수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분포는 이제 한 개의 변수, 즉 어떤 x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다별량 정규분포는 한 개가 아닌 두 개 이상, n개의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모델링할 때 사용됩니다. 참고로 정규분포는 이제 일별량 정규분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별량 정규분포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서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수분포와 라플라스 분포가 있는데요. 우선 지수분포는 그림과 같은 형태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책에 있는 수식을 활용해서 람다의 값에 따라서 람다가 커질수록 그 x가 0인 지점에서 px, 즉 probability가 그러니까 확률은 아닌데 어쨌든 그 px 값이 높게 나타나고 그것은 이제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x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되게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x가 0일 때 점점 이제 뭔가 피크를 찍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포 간의 혼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포의 혼합은 여러 분포로 하나의 혼합 분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합 분포는 이제 다수의 분포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수식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i는 이제 혼합 모델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각 i, 즉 각 클래스는 자체의 조건부 확률 분포인 px바 c는 i로 특징됩니다. 그래가지고 클래스가 i일 때 그에 대한 그때 이제 x, 즉 데이터 x가 주어졌을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각 성분의 가중치는 PC는 i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PC는 i는 뭐냐면 각 클래스 i에 대한 사전 확률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데이터 x를 관측하기 이전의 c에 대한 확신도입니다. 즉 어떤 사전 확률, 즉 클래스 i가 나타날 사전 확률을 의미하고, PC바 x는 뭐냐면 데이터 x를 관찰했을 때 클래스 c가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사후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i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 합산하면 전체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체 혼합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혼합 분포의 예시로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1 베이즈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베이즈 법칙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py바 x를 알 때 px바 y를 구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아는 상태에서 구해야 할 때. 그것을 다시 이제 딥러닝 세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 공식을 보겠습니다. px바 y는 py분의 px 곱하기 py바 x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베이즈 법칙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x는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고 y 대신에 ci라고 하겠습니다. ci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i번째 클래스. 그때 이제 pci 바 x를 알 때 px
더한 ci를 구해야 할 때 사용한다면, 즉 이거를 이제 똑같이 쓴 겁니다. 그땐 이제 PC바 i는 PCI 바 x는 이게 요거를 의미한대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어떤 이미지 x가 클래스 y로 분류될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리고 px는 이미지 x의 사전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 이제 값을 활용하면 어떤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3.13절 마지막으로 정보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이제 중요하고 양이 많아서 제가 이제 노션 캡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정보 이론은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배우는 것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배우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예시를 들자면 이제 내일 해가 뜬다 라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인 어떤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내일 일식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자면 그것은 훨씬 더 이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서프라이즈를 줍니다. 이를 이제 서프라이즈니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관을 이제 반영되게 정보를 수령하려면 이러한 직관이 반영되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기반되는 이해인데요. 그럼 이제 수령화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발생 가능성이 큰 사건은 정보량이 적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 확률이 100%인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정보량이 많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들을 정보량을 이제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동전을 2번 던져서 2번 다 앞면이 나온 사건의 정보량은 동전을 1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사건의 정보량의 2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 분포 전체의 이러한 불확실성을 무엇으로 수량화했냐면 바로 셰넌의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가 무엇이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평균 자원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스운 예시인데요. 예시가 정말 좋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트와 뻑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인과의 카톡에서는 이제 하트가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뻑큐가 등장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야 당연한 거죠. 그야 이제 연인과 카톡을 하는데 하트를 많이 날리지 뻑큐를 많이 날리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카톡 대화 내용을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이제 값들을 동일한 비트로 저장한다면 손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손해가 크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뻑큐가 잘 등장하지 않고 하트는 자주 등장하는데 하트를 뻑큐랑 동일하게 이제 뭐 1비트로 저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트는 굉장히 이제 더 작은 비트로 이제 뭐 0.012라는 비트로 이제 넣어줘도 물론 비트는 1비트가 최소니까 뭐 얘가 1비트고 얘가 1비트고 얘가 10비트인 게 이상적인데 둘 다 10비트면 좀 뭔가 좀 불필요한 자원 낭비죠. 그래가지고 등장 확률이 매우 높은 이모티콘은 이제 매우 짧은 비트 수로 산정하고 등장 확률이 매우 낮은 이모티콘은 매우 긴 비트 수로 정해버리면 두 이모티콘을 이제 비트를 활용해서 구분할 때 매우 효율적인 코딩이 가능하겠죠. 이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도식화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어떤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장률이 굉장히 낮은, 즉 확률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우 긴 비트 수를 할당하고, 왜냐면 잘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하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 수를 굉장히 줄여줍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직관을, 아까 보여드렸던 직관을 이와 같이 도식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그래프는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가 아닐까요? 이 그래프는 바로 로그의 이제 음수를 취한 확률, 어떤 그래프입니다.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x값 대신에 이제 probability, 즉 확률을 대입한 것이고, 그래서 확률에 따른 이제 자원량을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요건 이제 정의이고, 이거는 그냥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probability로 확률에 따른 자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probability라는 값이 들어가면 그 아웃풋으로 비트수, 길이가 나옵니다. 그 길이는 마이너스 로그 2의 probability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방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고려해서 비트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마이너스 로그 2의 probability가 길이이자 빈도이고, 이러한 길이 또는 빈도 또는 비트에 대해서 등장 확률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끼리 모두 곱하고 그것들을 모두 더하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대값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값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트로피는 즉 최소 평균 자원량이란 말의 결국 이 평균 자원량이란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대값이 최소 평균 길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보다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것보다 더 최소한 비트 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셰넌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엔트로피 즉 H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여기가 이제 아까 기대값의 정의가 확률 곱하기 값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확률 곱하기 F였는데, F 대신에 그냥 로그 2라는 F가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둘 간의 이제 둘 간의 곱의 이제 합을 모두 구한 것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거 음수를 이제 붙여서 이제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황은 이산화율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에서 각각 다른 분포를 가지는데, 엔트로피가 최대일 때는 이제 이산화율 분포는 유니폼 분포일 때고,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가우시안 분포가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황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저희가 이제 익히 듣긴 했지만 좀 더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엔트로피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확률 분포의 기대값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보다는 모르는 확률 분포, 예를 들어서 이제 개와 고양이의 생김새, 즉 이미지, 분류 데이터, 분류라는 어떤 태스크가 있고 어떤 그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저희는 추정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이걸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확률 분포를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냥 엔트로피의 한 종류인데,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를 P라고 하고 모르는 확률 분포를 Q라고 하면,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라고 정의되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 그 확률과 그 다음에 모르는 확률 분포인 Q를 이와 같이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더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P 값을 알긴 해야 합니다. 근데 이 P 값은 결국엔 뭐냐면 트레인을 할 당시에 1 또는 0,
그러니까 이진 분류로 따지면 1 또는 0이 그 실제 값인 거고, 클래스가 3개 이상일 때는 또 이제 구현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진 분류에 대해서는 px가 1 또는 0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qx가 이제 저희가 예측한 저희의 모델이 예측한 그 확률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둘 간의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P와 로그 P는 그때가 이제 엔트로피가 최소일 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Q가 아무래도 P와는 무조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 Q가 무조건 P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P일 경우가 최소인 거고, P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큽니다. 즉 px 로그 qx가 무조건 px 로그 px보다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p 로그 p가 곱한 것이 최소이고, 엔트로피 정의 자체가 최소 평균 길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는 이제 실제 분포 p와 완전히 같기 어렵기 때문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무조건 실제 엔트로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차이는 이제 Q를 최대한 실제 확률 분포와 최대한 맞게 추정을 할수록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L 다이버전스는 우선은 공식이 굉장히 이제 많고 뭔가 되게 생소한 수식이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별게 아닙니다. 이 쿨백 라이블러는 이제 확률 분포 P와 Q 간의 확률 분포 차이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차이가 0에 가까울수록 저희가 추정하는 이제 이 확률 분포 Q가 실제 분포와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두 확률 분포의 차이는 KL 다이버전스로 측정할 수 있다. 즉 측정의 도구입니다. KL 다이버전스는. 그리고 실제 분포의 엔트로피와 예측한 분포의 간의 차이값과 KL 다이버전스가 같은 겁니다. KL 다이버전스의 정의가 결국에는 실제 분포의 엔트로피와 예측한 분포의 엔트로피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예측한 분포의 엔트로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엔트로피 P가 실제 엔트로피가 무조건 최소이고, 그 다음에 그 최소인 것에서 이제 추정하는 것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가 클수록 잘못 예측한 값이고, KL 다이버전스가 0에 가까울수록 잘 예측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KL 다이버전스는 그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학습할 때 이제 현실의 분포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셋을 실제 분포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px를 아까 제가 1이나 0으로 가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 실제 분포와도 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폴드와 같은 기술을 써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 실제 분포라고 가정한 것이 트레인 데이터셋을 조금 쪼개서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분포를 확인하고 그것을 모두 이제 활용한 것이 K폴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분포와 좀 더 가깝게 하려는 것이 K폴드의 이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